이민준, 이 불효자식아, 애비가 죽었으면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정적과 슬픔, 그리고 옅은 향냄새만이 가득했던 엄숙한 장례식장. 그 모든 것을 찢어밟기는 듯한 거칠고 천박한 고함이 울려 퍼졌다. 조문을 하던 사람들의 어깨가 일제히 굳었고 구석에서 들려오던 유가족의 흐느낌마저 공포로 얼어붙었다. 육중한 미닫이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복도의 찬 공기와 함께 역한 술 냄새와 값싼 담배 냄새가 신성한 공간을 더럽혔다.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301호. 이곳은 평생을 군에 헌신한 박민철 예비역 대령의 빈소였다. 그의 명예로운 삶을 기리기 위해 모인 조문객들은 모두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불청객들을 바라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 6명이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는 목이 두껍고 귀가 뭉개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불독이라 불렀다. 그는 조롱기 가득한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더니 입구에 세워진 근조 화환 중 하나를 발로 걷어찼다. 우직근 소리와 함께 화환이 쓰러지고 흰 국화꽃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상주인 이민준이 창백한 얼굴로 뛰쳐나왔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며칠 밤을 새워 퀭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앞을 가로막았다. 여기는 저희 아버지 빈소입니다. 제발 나가주십시오. 나가달라고 불독이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품에서 구겨진 서류 뭉치를 꺼내 이민준의 얼굴에 내던졌다. 내 애비 박민철, 만석 파이낸스에서 50억을 빌려갔어. 근데 죽었네. 이 불효자식이. 애비 빚은 갚아야지. 안 그래? 50억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런 큰 돈을 빌리신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병원비로 5천만 원이라고. 이민준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불독은 코웃음을 쳤다. 5천이 50억 되는 건 금방이야. 이 새파란 놈아. 계약서에 도장 다 찍혀 있어. 내 애비가 직접 찍었다고. 법대로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그가 주변 조문객들을 위협적으로 쏘아보며 소리쳤다. 구경났어. 이건 합법적인 채권 추심이야.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면 다들 이 노친네처럼 험한 꼴 본다. 그의 시선이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조문객에게 향했다. 그 노인은 박 대령의 옛 전우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게들.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이라고 말하려다. 불독의 부하 중 하나가 거칠게 밀치는 바람에 뒤로 나자빠졌다. 아이고. 비명소리와 함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야만적인 파괴 행위를 지켜볼 뿐이었다. 불독의 부하들은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 빈소 안을 휘젓고 다녔다. 한 놈은 제단 위로 올라가더니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과일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사과와 배가 대굴대굴 굴러다녔다. 다른 놈은 영정사진을 향해 침을 뱉으려는 신용을 하며 낄낄거렸다. 군복 입고 찍었네. 빚에서는 도망쳤으면서. 겁쟁이처럼 말이야. 대령 웃기지도 않네. 안 돼. 아버지. 이민준은 무너지는 재단을 보며 무력하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상주석에 앉아있던 이민준의 어머니. 박대령의 미망인이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여보 라는 말과 함께 옆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민준이 절박하게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의식을 잃은 듯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울음소리와 고함,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불독은 이 모든 상황이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곳에 멎었다. 바로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이 담긴 상자였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의금함으로 다가갔다. 이런, 장례식장에 손님이 꽤 많이 왔나 본데. 빚이 50억이니 이걸로는 턱도 없겠지만 성인은 받아가야지. 그가 부의금함에 손을 뻗는 순간 이민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건 저희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 장례 비용이란 말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이민주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불독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렸다. 그러나 불독은 귀찮다는 듯 그를 발로 걷어찼다. 아, 시발. 더럽게 군의 이민준이 복부를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불독은 부의금 함을 통째로 집어들어 부하에게 던졌다. 챙겨. 감사합니다. 형님. 부하가 낄낄거리며 돈 상자를 받아들었다. 불독은 쓰러진 이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야, 상주. 똑똑히 들어. 이게 끝이 아니야.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50억 못 갚으면 내 애미 장기도 팔고 이 집도 팔고 너는 원양어선에 태워버릴 줄 알아. 알았어. 그는 이민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짝 하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다. 이민준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눈이었다. 조문객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감았다. 일부는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지만 감히 제지할 용기를 내는 사람은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는 동안 장례식장의 가장 구석진 자리, 입구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못 박혀 있던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다른 조문객들처럼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유난히 낮고 몸에 맞지 않는 한눈에 봐도 저렴해 보이는 옷이었다. 남자는 눈에 띄게 말랐다. 며칠 밤을 샌 상주 이민준보다도 더 수척해 보이는 뺨과 정장 어깨선이 휑할 정도로 좁은 어깨를 가졌다. 그는 너무나 평범하고 심지어 나약해 보이기까지 해서 난동을 부리는 불독 일당의 시야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들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겁에 질린 또 한 명의 일반인 조문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남자의 이름은 김진우였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독이 화환을 걷어차고 재단을 무너뜨리고 이민준을 폭행하고 부의금 함을 빼앗는 그 모든 순간을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공포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채 오직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불독의 오른손잡이 성향, 부하들의 서열, 그들의 무기 소지 가능성, 그리고 이 공간의 모든 비상구 위치까지. 그의 눈은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불독이 쓰러진 이민준에게 마지막으로 침을 뱉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서며 가자 오늘 술맛 좋겠네 라고 외쳤을 때 바로 그 순간 김진우의 미동 없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단
1mm 정도 좁혀졌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전체를 짓누르던 절망적인 공기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마른 몸에서부터 서서히 퍼져나오기 시작했다. 불독 일당은 아직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다. 불독은 부의금함을 부하에게 넘긴 후에도 만족하지 못했다. 돈은 목적의 일부일 뿐. 그의 천박한 본성은 이 잘난 가족을 완전히 F밟고 싶은 욕망으로 들끓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이민준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재단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박민철 대령은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의 훈장들이 가슴팍에서 희미하게 빛났고 그의 시선은 강직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평생을 국가와 명예를 위해 살아온 군인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독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명예나 존경 따위의 것들을 경멸했다. 그 정복 입고 아주 멋지게 찍으셨네. 빚더미에 깔려 도망친 주제에 불독이 이죽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열등감,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한 악의가 가득했다. 그는 재단 쪽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 조문객들의 공포 어린 시선이 달라붙었다. 이민주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고 경악했다. 안 돼. 아버지 영정만은. 그는 기어가다시피 하며 불독의 다리를 잡으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부하가 그의 등을 구둣발로 걷어차서 저지했다. 꺼져, 벌레 새끼야.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이민주는 다시 바닥에 처박혔다. 불독은 영정사진 바로 앞에 섰다. 그는 사진 속 박 대령의 눈을 마주 보았다. 마치 죽은 자가 자신을 꾸짖는 듯한 그 꼿꼿한 시선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래, 대령날이 그렇게 뻣뻣하게 구시더니 결국 내 놈 마누라랑 자식 새끼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네가 지킨 명예가 밥 먹여주냐. 그는 조롱을 담아 웃으며 두껍고 거친 손을 뻗어 영정 사진의 액자를 움켜쥐었다. 검은 리본이 그의 소나귀에서 구겨졌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이었다. 이봐, 불독. 이건 좀 너무 심하잖아. 부하 중 한 명이 망설이듯 말했다. 그는 돈을 뜯으러 왔지. 이 정도로 선을 넘는 막장극을 벌일 생각까진 없었던 모양이다. 뭐가 심해. 이 새끼가 저승에서라도 똑똑히 보라고.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깟 사진 쪼가리 하나가 50억보다 비싸. 불독이 으르렁거리며 부하를 쏘아붙였다. 그는 액자를 재단에서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 아들의 절규와 남편에 대한 모욕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박 대령의 미망인이 눈을 떴다. 그녀의 흐릿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저승사자 같은 사내의 모습이었다. 안 돼. 여보. 그 사람 사진 건드리지 마. 그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복은 흐트러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들과 남편을 지키려는 마지막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재단을 향해, 불독을 향해, 남편의 영정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다. 내 남편. 돌려줘, 이 악마들아. 그것은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쇠약해진 미망인이 건장한 사내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불독은 그녀의 돌진을 귀찮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가 직접 손을 쓸 필요도 없었다. 전연치워. 불독의 옆에 서 있던 부하가 즉각 반응했다. 그는 미망인의 앞을 가로막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 좀 꺼지라고. 아줌마. 아앙 미망인은 연약한 몸으로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맥없이 밀려났다. 불행히도 그녀가 넘어진 곳은 재단 옆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탁자 모서리였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다. 미망인은 짧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와 바닥에 흰 대리석 위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정지했다. 어머니. 이민준의 목에서 나온 소리는 더 이상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절규였다. 그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를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이민준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끔찍한 사태에 조문객들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몇몇 여성 조문객은 입을 말고 흐느꼈고 박대령의 옛 전우였던 노인들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이미 팔다리에 힘이 빠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이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들. 그들의 입에서 저주가 새어나왔다. 어이쿠, 연세도 있으신데 조심하셨어야지. 왜 흥분을 하고 그러신데. 불독은 잠시 놀란 듯했으나 이내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이거 봐. 빚쟁이 하나가 사람 둘 잡네. 병원비 더 나오게 생겼다. 어떡하냐. 그는 여전히 박 대령의 영정사진을 손에 든 채였다. 그는 피를 흘리는 미망인과 절규하는 아들을 보며 이 가족의 비극이 완성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듯했다. 자, 그럼 이 명예로운 대령날이 사진은 어떻게 할까? 불독은 액자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는 이 사진을 바닥에 내리쳐 박살낼 작정이었다.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 그리고 이 가족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모두 산산조각 낼 생각이었다. 자, 봐라. 이민준, 내 애비 마지막 가는 길이다. 그가 외치며 액자를 내리치기 위해 팔에 힘을 주었다. 이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피를 흘리고 아버지는 모욕당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절망이 그의 전신을 마비시켰다. 몇몇 조문객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아버렸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장례식장 구석의 김진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한순간도 현장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불독이 영정을 모욕하는 것을, 미망인이 달려드는 것을, 부하가 그녀를 밀치는 것을, 그녀가 머리를 부딪히고 피를 흘리는 것을, 그리고 이민준이 절규하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살짝 열렸다. 그의 마른 몸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그 차가운 기운이 이제는 형태를 갖춘 살기로 변하고 있었다. 그것은 UDT 시절 적진의 한가운데서 목표물을 제거하기 직전에 그가 발산하던 그것과 같았다. 극도로 통제되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분노였다. 김진우는 박민철 대령을 기억했다. 그는 자신의 신병 시절
모두가 자신을 포기하려 할 때 유일하게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끌어준 지휘관이었다. 박대령은 그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라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은인의 빈소, 그런 은인의 아내와 아들, 불독이 영정사진을 바닥에 내리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그 찰나.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김진우가 움직였다. 자, 봐라. 이민준 내 앱이 마지막 가는 길이다. 불독이 고함을 지르며 박대령의 영정사진을 바닥에 내리치기 위해 팔을 번쩍 들었다. 그의 두꺼운 팔에 힘줄이 솟아올랐고 액자는 무서운 속도로 대리석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몇몇 조문객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콰직하고 액자가 박살나는 소리 대신 턱 하는 둔탁하고 마른 소리가 빈소를 울렸다. 불독의 눈이 커졌다. 그가 예상했던 저항도 파괴의 감각도 없었다. 그의 팔이 멈춰 있었다. 바닥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남지 않은 허공에 영정사진이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는 팔에 힘을 더 주었지만 마치 거대한 바위에 가로막힌 듯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자신의 팔목으로 향했다. 거기에는 손이 하나 있었다. 핏줄이 비칠 정도로 하얗고 뼈대가 드러날 만큼 마른 손. 그 손은 불독의 굵은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아니, 붙잡았다기보다는 마치 쇠붙이가 달라붙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들이 강철 같은 압력으로 그의 손목을 고정하고 있었다. 불독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을 비틀어 빼내려 했지만 그 마른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이 그의 살을 파고드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손의 주인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유령처럼 서 있던 남자,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던 그 싸구려 양복을 입은 깡마른 남자, 김진우였다. 언제 다가왔는지조차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불독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다. 이전의 공허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멈춰. 김진우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례식장 안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그것은 명령이나 부탁이 아니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건조하고 단호한 음성이었다. 그는 불독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풀지 않은 채 다른 쪽 손을 뻗어 영정사진 액자를 조용히 받아들었다. 불독은 자신도 모르게 액자를 놓쳤다. 그 말은 남자가 뿜어내는 기묘한 위압감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했던 것이다. 김진우는 액자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바닥에 나뒹구는 과일과 부서진 재단 기물들을 조용히 피해 걸어갔다. 그는 영정사진을 다시 재단 위에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정중하게 올려놓았다. 헝클어진 검은 리본을 손가락으로 반듯하게 정리하는 그의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장례식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 울부짖던 이민준도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를 붙잡고 있던 손도 모든 것이 멈췄다. 조문객들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완도드, 도어. 5초가 흘렀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불독이었다. 그의 얼굴이 당혹감에서 분노로 다시 모욕감으로 붉게 물들었다. 감히 이 깡마른 새끼가 자신을 이 만석 파이낸스의 불독을 막아 섰단 말인가. 그것도 부하들과 빚쟁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불독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하하하하. 이게 지금 무슨 코미디야.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얼어붙었던 부하들도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듯 긴장을 풀고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불독은 김진우가 다시 자신을 향해 돌아서자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조롱을 퍼부었다. 야, 너 뭐야? 어디서 나타난 멸치 새끼냐? 그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꼴보아하니 이 집안 식구는 아닌 것 같고 저 새끼 친구 아니면 뭐 정의감에 불타는 동네 변호사라도 되시나. 그 싸구려 양복은 어디 동묘시장에서 주워 입었냐. 불독의 말에는 정의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진우의 말은 체구와 낡은 양복을 보며 그를 가진 것 없이 나대는 하찮은 인간으로 완벽하게 규정했다. 그것은 그가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힘과 돈. 그 두 가지가 없는 자는 모두 벌레였다. 형님, 저 새끼가 아까부터 저기 구석에 처박혀서 쫄아 있던 놈입니다. 부하 중 하나가 불독의 귀에 속삭였다. 못 쫄아 있던 놈. 불독의 조롱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고, 무서워서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용기 냈어. 영웅놀이라도 하고 싶었어. 부하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불독의 기분을 맞춰주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김진우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팔뚝은 김진우의 허벅지만 했다. 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는 아냐. 그가 김진우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밀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말 할 때 꺼져. 형님,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알았냐? 그가 다시 한번 김진우의 가슴팍을 밀었다. 돼지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러나 김진우는 두 번의 밀침에도 불구하고 발이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조금도 밀려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을 밀친 부하의 눈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부하는 순간적으로 오한을 느꼈다. 자신보다 훨씬 작고 마른 남자의 눈빛에 기가 눌린 것이다. 그는 당황스러움과 분노에 다시 손을 치켜들었다. 이 개새끼가. 눈가를 똑바로 안 떠. 그가 주먹을 날리려던 순간 불독이 그의 팔을 잡아내렸다. 비켜. 병신아, 이 새끼는 내가 직접 상대해야겠다. 불독은 자신의 부하가 찰나의 순간이나마 망설인 것에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부하를 거칠게 밀어내고 김진우의 바로 앞에 섰다. 180cm가 넘는 키에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구였다. 그는 김진우를 완전히 그림자로 뒤덮을 듯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았다. 야, 멸치. 불독이 으르렁거렸다.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는 두껍고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으로 김진우의 가슴팍을 세게 찔렀다. It's manner. 네가 지금 누굴 막아선 줄 알아. 어툭. 이 장례식장. 이 빚쟁이 새끼들. 다 내가 오늘 끝장내러 온 거야. 제티스보. 근데 네가 이 쥐뿔도 없는 새끼가 감히 내 앞을 막아. 김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불독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불독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불독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인간을 가장 혐오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이 멸치는 자신을 두려워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그저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말이야. 나는. 불독이 고함을 질렀다. 너처럼 좆도 없으면서 정의로운 척, 영웅인 척 나대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
마침내 불독의 인내심이 끊어졌다. 그가 거대한 손을 뻗어 김진우의 낡은 양복 멱살을 움켜쥐었다. 그는 김진우를 그대로 잡아채 들어 올리다시피 해서 빈소 한쪽 벽에 있던 기둥에 거칠게 매다 꽂았다. 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진우의 등이 기둥에 세게 부딪혔다. 양복 재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몇몇 조문객이 짧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그 사람. 그 사람 건드리지 마세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이민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나선 저 무고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불독은 이민준의 외침을 비웃음으로 뭉갰다. 그는 김진우의 멱살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도 되지 않았다.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저 새끼 애비 빚이 얼만 줄 알아. 불독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만석 파이낸스 50억이야. 50억 내가 갚을래. 그는 김진우를 기둥에 한 번 더 세게 찧었다. 이 족같은 영웅놀이. 내 목숨으로 갚을래 대답해. 이 개새끼야. 불독은 반대쪽 손을 들어 올려 주먹을 쥐었다. 김진우의 얼굴을 박살낼 기세였다. 이제 정말 끝장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다. 그 순간 기둥에 처박힌 채 멱살을 잡혀 있던 김진우가 처음으로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만석 파이낸스. 김진우가 나직이 읊조렸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불독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주먹을 쥔 채 멈칫했다. 뭐 그래. 만석 파이낸스다. 왜 무섭냐. 김진우의 차가운 시선이 불독의 눈에서부터 자신의 멱살을 쥔 그의 손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그리고 너 뭐야. 이 새끼가. 불독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이 멸치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그 손. 김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손. 지금 안 떼면. 불독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안 떼면 어쩔 건데. 이 새끼야. 그는 허세를 부리며 멱살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김진우의 눈이 가늘어졌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후회하게 될 거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내려진 판결이었고 집행 예고였다. 불독은 그 서늘한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만석 파이낸스의 행동대장이었다. 수많은 빚쟁이들을 굴복시켜온 그였다. 이런 깡마른 멸치 새끼 하나에게 밀릴 수는 없었다. 모욕감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후에 이 개새끼가 내가 먼저 내 놈 대가리를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불독은 멱살을 잡지 않은 반대쪽 손, 곰 발바닥처럼 거대한 주먹을 들어 올려 김진우의 앞면을 향해 전력을 다해 내리찍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이민준이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그 주먹은 목표에 닿지 못했다. 탁! 다시 한번 뼈와 뼈가 부딪히는 듯한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불독의 거대한 주먹이 허공에 멈춰 있었다. 김진우가 기둥에 부딪혔던 바로 그 순간 반대쪽 손을 들어 불독의 주먹을 정면에서 잡아채 버린 것이다. 쇠망치 같은 주먹이 그것보다 훨씬 작은 소나기 안에서 멈춰섰다. 불독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자신의 전력 펀치를 이 남자가
정면에서 한 손으로 그는 주먹을 빼내려 했지만 김진우의 손가락은 마치 그의 뼈에 박힌 쐐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뭐야. 하지만 진짜 공포는 반대쪽 손에서 시작되었다. 멱살을 쥐고 있던 불독의 오른손. 방금 전까지 그가 김진우를 제압하고 있던 바로 그 손이었다. 김진우는 그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멱살을 쥔 불독의 손목을 자신의 왼손으로 가볍게 덮어 씌웠다. 불독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단순한 악력이 아니었다. 깡마른 손가락들이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그의 손목을 옥죄었다. 그것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강철 바이스 브이스가 그의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불독은 멱살을 놓으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마비되어 말을 듣지 않았다. 놔. 이 새끼야. 불독이 비명을 지르며 김진우를 뿌리치려 몸부림쳤다. 그는 자신의 100kg이 넘는 체중을 실어 김진우를 기둥에 다시 처박으려 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마치 대리석 바닥에 뿌리를 내린 거목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불독이 몸부림칠수록 그의 손목을 쥔 압력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졌다. 이게 어떻게? 불독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의 뇌가 위험 신호를 보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제압이었다. 상대는 자신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과 체중만을 이용해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김진우가 움직였다. 그것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기둥에서 등을 떼며 불독의 손목을 잡은 왼손을 아주 살짝 안쪽으로 비틀었을 뿐이다. 극도로 절제되고 효율적이며 치명적으로 정확한 동작이었다. 그것은 수만 번을 반복해야만 몸에 새겨지는 전문가의 기술이었다. 두둑. 관절이 어긋나고 연골이 파열되는 작지만 섬뜩한 소리가 났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불독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는 순수한 고통으로 가득 찬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굵은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김진우가 사용한 것은 단순한 꺾기가 아니었다. 손목, 팔꿈치, 어깨에 이르는 3개의 관절을 동시에 제압하는 UDT 특수 무술의 관절 제압술이었다. 김진우는 비틀린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대로 팔을 잡아당겼다. 불독의 거대한 몸이 무게 중심을 잃고 꺾인 팔에 이끌려 앞으로 고꾸라졌다. 김진우는 그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채 무릎으로 찍어내렸다. 불독의 무릎이 단단한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단과 영정사진을 향해 무릎을 꿇은 자세가 되었다. 아파. 내 팔. 불독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반대쪽 손으로 꺾인 팔을 부여잡으려 했지만 김진우는 여전히 그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고 뒤로 꺾어 올리고 있었다. 불독은 고통 때문에 일어설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웃고 있던 5명의 부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형님, 그 불독이 저 멸치 같은 남자에게 단 몇 초 만에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는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다.
김진우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불독의 귓가에 아까 불독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저 안에 누워 계신 분. 그는 턱짓으로 제단 위의 영정 사진을 가리켰다. 불독은 고통 속에서 억지로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 박 대령의 강직한 얼굴이 들어왔다. 박민철 대령님. 나의 옛 지휘관이셨다. 그 말은 마치 망치처럼 불독의 머리를 내리쳤다. 지휘관 군대, 그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는 것을. 어쩌라고. 군발이면 다냐. 놔. 불독이 마지막 남은 허세를 부리며 악을 썼다. 김진우는 불독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자신의 얼굴을 불독의 눈앞까지 가까이 가져갔다. 그의 눈은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죽어 있었다. 모든 감정이 소거된 목표물을 조준하는 사수의 눈이었다. 그리고 나는 김진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났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김진우.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특수임무대대 스페셜 미션 바탈리언. UDT SEAL이다. 마지막 단어. Ad seal.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내뱉어진 순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대 이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강의 전투력, 인간 병기들을 상징하는 코드였다. 얼어붙어 있던 불독의 부하들이 일제히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거리의 양아치였지만 UDT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 TV나 영화에서나 보던 진짜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이 깡마른 남자를 다시 보았다. 낡은 양복, 마른 체구. 그것은 위장이었다. 그들은 멸치를 건드린 게 아니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아버린 것이었다. 아, UDT라고. 미친. 저 새끼가 UDT라고. 형님. 저거, 진짜. 부하들이 겁에 질려 속삭이는 사이 더 큰 반응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터져나왔다. 특히 박민철 대령과 함께 군 생활을 했던 군복 대신 상복을 입고 있던 노병들 사이에서였다. 아까 불독의 부하에게 밀쳐졌던 노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UDT 해군 특수전. 그는 옆에 앉은 어깨가 떡 벌어진 또 다른 노인 전직 장성으로 보이는 의 팔을 붙잡았다. 여보게. 박 장군. 방금 저 친구가 김진우라고 하지 않았나. 박 장군이라 불린 노인이 안경을 고쳤으며 무릎 꿇린 불독과 그를 제압한 김진우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기억을 더듬는 듯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설마 그 김진우란 말인가? 누구 말인가? 자네가 아는 친구인가? 박 장군의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다. 박민철 대령이 생전에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 적진 한복판에서 홀로 인지를 구해온 그 유령 고스트 말일세. 유령. 그래.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잡혔던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도 최선봉에 섰지만 모든 공적을 동료들에게 돌리고 조용히 사라졌다는 그 전설에 박 대령이 아들처럼 아꼈다는 바로 그 김진우. 속삭임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이민준조차 울음을 멈추고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입에서 몇 번인가 들었던 이름. 유령.
아버지께서 내게는 목숨보다 아끼는 전우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며 자랑스러워했던 이름. 그 전설의 존재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이 초라한 양복을 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공기가 바뀌었다. 불독 일당이 가져온 공포와 절망의 공기는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경외감, 그리고 압도적인 힘의 등장이었다. 장례식장의 지배자가 바뀌었다. 김진우는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고통으로 신음하는 불독의 머리채를 쥐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채 서 있는 나머지 5명의 부하들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너희들은, 그의 목소리에 5명의 어깨가 움찔했다. 나의 지휘관이신 박민철 대령님의 장례식장에서. 김진우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미망인과 울음으로 얼룩진 이민준, 그리고 바닥의 나뒹구는 제기들을 차례로 훑었다. 선을 넘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불독의 머리채와 꺾인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아니,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커헉. 불독은 바닥에 완전히 고꾸라졌다가 미친 듯이 뒤로 기어갔다. 그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김진우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멱살이 잡혀 찢어진 낡은 양복의 옷깃을 무심하게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제단과 유가족을 등지고 5명의 불청객을 향해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벽이었다. 불독은 고통과 굴욕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부하들에게 악을 썼다. 뭐해? 이 병신들아, 쫄았어. 저 새끼 혼자야. UDT면 뭐 총이라도 있냐. 연장 꺼내, 연장. 그의 고함에 부하 중 2명이 망설이듯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저 새끼 죽여버려. 불독의 마지막 발악이 2번째 재앙의 서막을 열었다. 저 새끼 죽여버려. 불독의 광기 어린 고함이 장례식장의 엄숙한 공기를 다시 한번 찢었다. 고통과 굴욕감에 휩싸인 그는 UDT라는 이름이 주는 공포보다 당장의 모욕감을 씻어내려는 본능이 앞섰다. 그의 명령에 망설이던 부하 5명의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다. 그들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었다. 상대가 누구든 수적 우위를 믿고 덤벼드는 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씨발. UDT고 나발이고 오늘 여기서 묻어버린다. 형님 팔을 저렇게 만들었어. 저 새끼 뼈를 부러뜨려. 양복 안주머니에서 손을 뺀 2명의 손에는 번쩍이는 접이식 칼나이프이 들려 있었다. 다른 2명은 입구에 세워져 있던 부서진 화환의 지지대로 쓰이던 강목을 집어들었다. 마지막 1명은 주먹에 노스너클을 끼웠다. 순식간에 평범한 조문객에서 흉기를 든 폭도로 변한 것이다. 5명의 사내가 김진우를 반원형으로 둘러쌌다.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다. 도망칠 곳 없는 이 빈소 안에서 이 깡마른 남자를 완전히 박살낼 작정이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다시 공포에 질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위험해. 도망쳐요. 진우씨 안 돼. 이민준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어떻게든 그를 도우려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부상당한 몸과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김진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는 5명의 흉악범이 자신을 포위하는 것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마른 몸은 여전히 낡은 양복 안에서 왜소해 보였지만 그의 자세는 티끌만한 빈틈도 없이 견고했다.
그는 양복 상의에 찢어진 단추를 무심하게 툭 떼어냈다. 마치 격렬한 운동 전 준비 운동을 하듯. 죽어.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너클을 낀 사내였다. 그는 김진우가 불독을 제압한 것이 단순한 운이나 속임수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육중한 체중을 실어 김진우의 안면을 향해 강력한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렸다. 노세 너클이 공기를 갈랐다. 김진우는 그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주먹을 향해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쓱. 너클 펀치는 김진우의 귀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사내는 자신의 주먹이 빗나간 것에 당황했다. 그 찰나의 순간 김진우의 손이 움직였다. 그의 손바닥이 사내의 팔꿈치 안쪽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탁 경쾌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마비되며 힘이 풀렸다. 동시에 김진우의 반대쪽 손이 열린 손바닥 수도 형태로 사내의 목젖 아래 흉골 상단의 급소를 강타했다. 퍽. 그것은 살인 기술이 아니었다. 정확하게 호흡 중추를 마비시키는 제압 기술이었다. 컥. 커헉.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그는 숨이 막혀 목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새우처럼 몸을 말았다. 단 1초 만에 5명 중 1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 새끼가 바로 뒤이어 강목을 든 두 사내가 좌우에서 동시에 김진우의 머리를 노리고 강목을 휘둘렀다. 사각지대에서 들어오는 협공이었다. 그러나 김진우에게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강목이 날아오는 방향을 쳐다보지도 않고 상체를 숙여 오른쪽 사내의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그는 왼팔을 들어 왼쪽에서 날아오는 강목을 막았다. Yes, no. 강목이 그의 팔뚝을 강타했지만 김진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오히려 강목을 든 사내의 손이 그 충격으로 얼얼해졌다. UDT의 지옥 같은 단련은 인간의 뼈를 무기 수준으로 강화시킨다. 김진우는 강목을 막은 그 팔로 사내의 손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를 끌어당기는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방금 공격을 피했던 오른쪽 사내의 방패로 사용했다. 악어. 오른쪽 사내는 자신의 동료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당황해 강목 휘두르기를 멈췄다. 김진우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방패로 삼았던 사내를 오른쪽 사내에게 거칠게 밀어붙였다. 두 명의 거구가 서로 부딪히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김진우는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파고들었다. 그의 두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툭. 그의 손가락이 두 사내의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으악 내 팔. 두 사내는 손에서 강목을 떨어뜨리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관절이 탈구된 것이다. 김진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의 등이 서로 마주보게 한 뒤 그들의 뒷목 경추를 양손으로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들의 머리를 서로에게 강하게 부딪히게 했다. 카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두 사내는 눈이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기절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남짓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칼을 든 두 명의 사내였다.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3명의 동료가 그것도 흉기를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본능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오지마 오면 찌른다. 한 사내가 칼을 앞으로 내밀며 김진우를 위협했다. 다른 사내는
이미 도망칠 생각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김진우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공원이라도 산책하는 듯 여유로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 사내를 짓누르는 압박감은 거대해졌다. 시발. 죽어. 칼을 들고 허세를 부리던 사내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으며 김진우를 향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발악이었다. 김진우는 그 칼날을 마치 춤을 추듯 피했다. 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의 궤적을 모두 읽어냈다. 사내의 공격이 5번째를 넘어가며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김진우의 손이 사내의 칼 쥔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아까 불독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나 훨씬 더 빠르고 무자비한 관절 기술이 들어갔다. 우두둑 사내의 손목이 꺾이다 못해 부러졌다.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김진우는 그가 비명을 지를 틈도 주지 않고 그의 턱을 손바닥으로 올려쳤다. 사내의 고개가 격렬하게 뒤로 젖혀지고 그는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명. 마지막 사내는 이미 빈소 입구까지 도망친 상태였다. 그는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손이 떨리는 바람에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문을 더듬거렸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는 울먹이며 애원했다. 김진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접이식 칼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볍게 손안에서 2번 돌렸다. 마치 익숙한 장난감을 다루는 듯했다. 사내는 그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히익. 김진우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입구에서 약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칼을 쥔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렸다. 슉!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 김진우가 던진 칼은 정확하게 날아가 도망치려던 사내의 양복 재킷, 어깨 부분, 그의 살갗을 스치지 않는 절묘한 지점에 쾅 하고 박혔다. 칼은 사내의 옷을 벽에 그대로 고정시켰다. 으아아. 사내는 자신이 벽에 꿰뚫린 줄 알고 비명을 지르다. 이내 자신의 어깨가 멀쩡하고 옷만 밝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안도감과 극도의 공포가 뒤섞여 다리 사이로 실례를 하고 말았다. 지독한 암모니아 냄새가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불독을 제압하는데 1분. 나머지 5명의 흉기든 괴한을 제압하는데 채 45초가 걸리지 않았다. 김진우는 찢어진 양복 상의를 완전히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몸에 딱 붙는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가 드러났다. 깡말라 보였던 그의 몸은 사실 압축된 근육과 강철 같은 힘줄로 이루어진 살상 무기 그 자체였다. 그의 몸 곳곳에는 훈련과 실전의 흔적인 크고 작은 흉터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민준도, 박 장군도, 다른 모든 조문객도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이 압도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난투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압이었다. 한 명의 전직 UDT 대원이 6명의 폭도를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고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현장이었다. 바닥에는 6명의 사내가 신음하거나 기절한 채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이 휘두르던 흉기들은 부러지거나 저 멀리 나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김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한 번 쓸어 넘겼다. 그의 호흡은 조금도 가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방금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친 사람처럼 평온했다. 그는 부러진 팔을 붙잡고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불독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자, 김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울렸다. 이제 누가 후회할 차례지 자. 김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지옥의 속삭임처럼 울렸다. 이제 누가 후회할 차례지. 그 질문은 널브러진 6명의 폭도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불독을 향한 것이었다. 불독은 부러진 팔을 감싸쥔 채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김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광기나 오만함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원초적인 공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짐승의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해온 나약한 빚쟁이들이나 어설픈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를 만났다는 것을. 김진우는 더 이상 불독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방금 괴물 같은 전투를 치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하게 찢어진 양복 상의를 벗어 한쪽에 단정히 개어 놓았다. 그의 검은색 기능성 티셔츠 너머로 압축된 근육들이 조용한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널브러진 폭도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모두 의식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투 불능 상태였다. 벽에 옷이 밝힌 마지막 한 명은 공포에 질려 기절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물리적인 위협은 완전히 제거되었다. 김진우는 불독에게 등을 돌렸다. 그 무시하는 행동에 불독은 치를 떨었지만 감히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김진우는 바지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아닌 투박하고 견고해 보이는 구형 모델이었다. 그는 잠금을 해제하고 연락처로 들어갔다. 수백 개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지만 그는 스크롤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게 단축 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빈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조문객들은 숨을 죽였다. 이민주는 피 흘리는 어머니를 끌어안은 채 저 남자가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공포와 기대를 반반씩 섞어 지켜보았다. 딸깍.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황태식. 김진우가 인사를 생략하고 이름을 불렀다. 선배님. 수화기 너머로 잠시의 망설임과 놀라움이 섞인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다. 예. 선배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혹시. 상대방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이 전설적인 선배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1호 박민철 대령님 빈소. 김진우는 마치 군사 작전 상황을 보고하듯 건조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전달했다. 박 대령님. 빈소 말입니까? 황태식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서렸다. 상황. 장례식장, 난동. 특수공갈 협박. 집단 폭행. 김진우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불독 일당을 향했다. 만석 파이낸스 소속 6명. 전원 무력화 완료. 주동자는 불독이라는 자다. 수화기 너머로 황태식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만석 파이낸스, 그 악질 사채업자 놈들 말입니까? 그래. 놈들이 박 대령님 영정에 손을 대려 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황태식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격렬한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시발 이라고 낮게 욕설을 읊조리더니 곧바로 알겠습니다라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현장 지휘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민간인 피해자 일명 발생. 박 대령님 사모님. 두부 외상으로 의식불명. 구급차 즉시 요청한다. 놈들 중에 흉기 소지자도 있었다. 나이프 2자루. 즉시 광수대 폭력 2팀 전원 출동시키겠습니다. 구급차는 제가 먼저 연락해 1분 내로 도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배님, 현장 보존. 아니, 현장은 이미 정리되셨을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다. 기다린다. 김진우가 통화를 끊었다. 45초 남짓한 짧은 통화였지만 그 통화는 만석 파이낸스라는 조직의 운명을 결정짓는 통화였다. 통화 내용을 전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만석 파이낸스, 무력화 완료, 광수대 같은 단어들을 똑똑히 들은 불독의 얼굴은 이제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공포를 넘어선 절망이었다. 동네 파출소나 경찰서가 아니었다. 광수대, 광역수사대였다. 조직폭력배와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경찰 내에서도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순 폭행범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조직을 뿌리 뽑으러 오는 자들이었다. 김진우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불독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불독 앞에 쪼그려 앉아 그와 눈을 맞췄다. 불독은 감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방금 통화한 사람. 김진우가 나직하게 말했다. 황태식 중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범죄 수사 2팀장이다. 불독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광수대 팀장과 선배, 후배하는 사이라니. 그는 자신이 대체 누구의 영역을 침범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김진우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황 중위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내 무전병이었다. 수송 헬기가 격추당하고 소대가 적진에 고립되었을 때 우린 꼬박 사흘을 함께 싸웠지. 불독은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는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김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김진우의 시선이 재단의 영정사진으로 향했다. 그때 모든 지휘관이 구출 불가 판정을 내리고 우리를 포기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내 부하들을 버릴 수 없다며 규정을 어기고 야간 기습을 감행. 구조 헬기를 보낸 분이 바로 저기 누워 계신 박민철 대령님이시다. 불독의 호흡이 멈췄다. 황태식 중위는 박 대령님을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라 제2의 아버지로 모신다. 김진우는 다시 불독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황중위는 너 같은 사채업자 놈들을 지독하게 증오한다. UDT에 오기 전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아버지를 잃었거든. 넌 그냥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게 아니야. 넌 그냥 빚 독촉을 한 게 아니야. 이 쓰레기야. 김진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멸감이 실렸다. 넌 네가 감히 상상도 못할 거대한 네트워크의 중심을 건드렸다. 김진우는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불독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는 이민준과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의 어머니에게로 걸어갔다. 어머니. 어머니. 이민준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김진우는 이민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정신 차려. 민준 씨, 구급차가 오고 있다.
곧 병원으로 이송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검은색 넥타이를 풀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깨끗한 수건을 집어들어 미망인의 머리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능숙하게 압박했다. 그의 손놀림은 전투 현장에서 수없이 동료들을 응급 처치해 본 전문가의 솜씨였다. 맥박은 안정적이야. 호흡도 있어. 괜찮을 거다. 그는 이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네가 상주다. 네가 강해져야 해. 아버님 가시는 길. 어머님이 일어나실 때까지 네가 지켜야 한다. 그의 말에 이민주는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공포에 마비되었던 그의 눈에 조금씩이라도 책임감이라는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조문객들은 이제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감과 존경, 그리고 깊은 감탄이 서려 있었다. 저 친구. 정말 유령이 맞았군. 박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옆에 전우에게 말했다.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 상황을 장악하고 문제를 뿌리 뽑고 아군을 챙긴다. 저것이 바로 진정한 UDT의 리더십이지. 박대령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키웠구먼. 하늘에서도 자랑스러워하겠어. 다른 조문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김진우가 6명의 괴한을 때려 눕혔을 때보다 그가 침착하게 전화를 걸어 광수대를 호출하고 쓰러진 미망인을 응급 처치하는 모습에서 더 큰 감동과 안도감을 느꼈다. 저 사람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의를 집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 전설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목격했음을 깨달았다. 김진우는 제단 앞에 다시 섰다. 그는 피 냄새와 암모니아 냄새, 그리고 폭력의 흔적으로 더러워진 빈소 안에서 유일하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때였다. 삐뽀 삐뽀 삐뽀. 먼 곳에서 들려오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더 요란하고 위압적이며 수많은 차량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날카로운 경찰 사이렌 소리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끼익 쾅쾅쾅. 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여러 대의 차량이 거칠게 멈춰서는 소리. 차문이 세차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수많은 군홧발이 아스팔트를 박차고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광역수사대가 도착한 것이다. 끼익 쾅쾅쾅.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장례식장 건물을 뒤흔들더니 마침내 바로 앞 복도에서 멈췄다. 구급차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압적이고 날카로운 소음이었다. 뒤이어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도를 울리며 달려오는 육중한 군홧발 소리가 들렸다. 미다디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었다. 압도적인 권력의 등장이었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람은 정장을 입었지만 그 위로 경찰 광역수사대라고 쓰인 남색 방탄조끼를 겹쳐 입은 거구의 사내였다. 그의 키는 김진우와 비슷했지만 떡 벌어진 어깨와 두꺼운 팔뚝은 불독과 맞먹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독의 천박함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훈련으로 다져진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가 바로 황태식 중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폭력 2팀장이었다. 그의 뒤로 똑같은 복장을 한 대여섯 명의 형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빈소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신속하게 널브러진 폭도들을 제압하고 현장을 확보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동네 파출소 순경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황태식은 그 모든 것을 지휘하며 단 3초 만에 현장 스캔을 끝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서 신음하는 불독의 부러진 팔, 벽에 칼로 옷이 밝힌 채 기절한 사내, 여기저기 널브러진 흉기들, 부서진 재단, 바닥의 핏자국,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상처 하나 없이 조용히 서 있는 김진우의 뒷모습에 차례로 멎었다. 그 순간 황태식의 그 맹수 같던 얼굴에서 모든 살기가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랜 세월이 묻어나는 깊은 존경심과 반가움이었다. 그는 다른 형사들이나 쓰러진 폭도들, 심지어 유가족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는 오직 김진우를 향해 군홧발 소리가 나도록 탁, 탁 소리를 내며 똑바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김진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서서 각 잡힌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경찰의 경례라기보다는 UDT 후배가 전설적인 선배에게 바치는 군대의 경례였다. 선배님. 황태식의 굵은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렸다. 늦었습니다. 김진우는 경례를 받지 않고 그저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무언의 신호만으로 충분했다. 황태식은 경례를 거두고 뒤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장 같은 광수대 팀장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널브러진 폭도들을, 특히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불독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광역수사대 폭력 2팀이다. 그의 선언에 불독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이 쓰레기들 전원 체포해. 현행범이다. 황태식이 손짓했다. 불법 장례식장 난입, 기물 파손, 특수 폭행 및 협박, 불법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차고 넘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묶어. 예, 팀장님. 형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신음하는 불독과 부하들에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할 새도 없이 거칠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관절이 부러지고 탈구된 자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지만 형사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아, 아파. 내 팔 부러졌다고. 이 개새끼들아, 천천히 해. 불독이 고통과 분노로 발악했다. 그는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 김진우를 노려보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억울하다. 저 새끼가 우릴 이렇게 만들었어. 저것도 폭행이야. 쌍방 폭행이라고. 그의 고함에 그를 끌고 가던 형사가 잠시 멈칫했다. 쌍방 폭행 웃기지 마. 이 새끼야. 6명이 흉기 들고 1명을 쳤는데 쌍방.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이건 정당방위 수준이 아니야. 이건 살인미수라고. 혼자서 6명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정당방위냐고. 불독은 법에 대해 아는 척하며 악을 썼다. 그때 그들 뒤에 서 있던 황태식 중위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불독의 바로 앞에 쪼그려 앉아 그와 눈을 맞췄다. 정당방위. 황태식이 나직하게 물었다. 불독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당방위가 아니잖아. 너희 경찰이 판단해봐. 이건. 황태식이 피식 웃었다. 그 미소는 김진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살벌했다. 아니, 정당방위 아니야. 불독의 눈이 순간 희망으로 빛났다. 그렇지. 그럼 저 새끼도 과잉진압이지. 황태식이 말을 이었다. 내 놈들 같은 사회, 암 덩어리들은 이 정도로 끝내면 안 되거든.
과잉으로 아주 과하게 뼈와 살을 분리해서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게 밟아놔야 하는데 황태식은 만족스럽다는 듯 김진우를 흘끗 쳐다보았다. 우리 선배님은 너무 점잖으셔. 너무 신사적으로 제압하셨어. 그는 다시 불독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살기가 번뜩였다. 그리고 너, 황태식이 불독의 멱살을 잡아챘다. 넌 운 좋은 줄 알아. 이 씹새끼야. 뭐,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황태식의 목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넌 지금쯤 내 부러진 팔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쏟아진 내 이빨을 줍느라 바빴을 거다. 감히 박 대령님 영정의 손을 대려고 해. 퍽 황태식은 불독의 복부를 주먹으로 강타했다. 수갑 때문에 방어조차 하지 못한 불독이 커억하는 신음과 함께 위액을 토해냈다. 팀장님 민간인 폭행. 닥쳐. 공무집행 방해 미수다. 황태식은 부하 형사를 쏘아붙이고는 불독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당장 끌고 가. 저놈들 사무실도 지금쯤 우리 애들이 털고 있을 거야. 한 놈도 남김없이 싹 다 잡아들여. 형사들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불독과 그 일당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그와 동시에 황태식이 먼저 호출했던 병원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형사들이 만들어낸 아수라장을 해치고 곧장 유가족에게로 달려갔다. 김진우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두부 외상입니다. 의식 잃은 지 5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지혈은 해뒀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일단 이송부터 하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능숙하게 미망인을 들것에 싣고 응급처치를 하며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민준이 어머니를 외치며 따라가려 하자 김진우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따라가. 어머님 곁을 지켜. 여기는 내가 정리한다. 하지만 이민주는 눈물 어린 눈으로 김진우와 폐허가 된 빈소를 번갈아 보았다. 가. 지금은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김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이민주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구급대원들을 따라 달려나갔다. 순식간에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끔찍했던 폭도들은 모두 사라지고 피 흘리던 피해자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빈소에는 김진우와 황태식, 그리고 몇 명의 형사들, 그리고 넋이 나간 조문객들만이 남았다. 황태식은 부하 형사들에게 현장 사진을 찍고 증거물 칼, 강목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아까 김진우가 벗어두었던 찢어진 양복 상의를 집어들었다. 그는 양복을 들고 김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후배의 존경심이 어렸다. 선배님, 괜찮으십니까? 저놈들 때문에 옷만 버리셨습니다. 괜찮다. 김진우는 찢어진 양복을 받아들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선배님께서 직접 손을 쓰시게 만들었습니다. 황태식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다. 네가 오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았다. 김진우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저놈들은 내가 직접 정리해야 할 빚이 있었으니까. 그의 시선이 재단 위. 여전히 강직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박민철 대령의 영정사진을 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폭력 2팀 사무실은 전등이 대낮처럼 켜진 채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형사들이 쉴 새 없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서류를 넘기고 고함을 치며 전화를 돌리고 있었다. 한쪽 벽에 붙은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만석 파이낸스, 조직도와 계좌 번호들이 빼곡하게 적혀가고 있었다. 황태식 중위의 사무실은 그 혼돈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고요한 섬이었다. 김진우는 찢어진 셔츠 대신 황태식이 건넨 피오라이스라고 적힌 검은색 예비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는 뜨거운 믹스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황태식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방금 전 현장팀이 가져온 만석 파이낸스 관련 서류 뭉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극도로 심각했다. 선배님 말씀대로였습니다. 황태식이 서류에서 눈을 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배어 있었다. 만석 파이낸스는 단순한 대부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사기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형 범죄 조직입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박민철 대령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 대출 원금은 선배님 말씀대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모님 병원비 때문이었죠. 그런데 황태식은 다른 서류를 그 위에 겹쳤다. 이놈들이 계약서에 교묘하게 특약을 숨겨놨습니다. 대령님이 군인연금 수령자라는 것을 이용해 연금을 담보로 하는 불법 이중 계약을 추가한 겁니다. 대령님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하셨고요. 놈들은 그걸 근거로 단 6개월 만에 원금 5천을 50억짜리 부실 채권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이군. 김진우가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예. 그리고는 채무 불이행을 빌미로 대령님 명의의 아파트와 토지를 압류하려 했습니다. 대령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빈소로 쳐들어간 것도 상속자인 이민준 씨와 사모님에게 상속 포기를 강요하고 그 전에 사망 보험금이라도 뜯어내려 한 수작입니다. 황태식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개자식들, 평생을 날아 지킨 영웅에게 이런 식으로 덫을 놨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부하 형사 한 명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팀장님, 본사 압수수색 나갔던 B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상황이 안 좋습니다. 황태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뭐가 문제야? 놈들 본사 메인 서버를 확보하긴 했는데 군사 등급 수준의 암호화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사이버 수사팀에서도 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중 장부나 원본 계약서처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위조된 서류들 뿐입니다. 황태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야, 그럼 빈손으로 왔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마 놈들이 오늘 빈소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걸 듣고 저희가 들이닥치기 직전에 핵심 증거는 다 빼돌리거나 파기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면 불독 그놈들 개인 일탈로 처리되고 윗선은 다 빠져나갈 겁니다. 젠장 황태식이 욕설을 내뱉었다. 바로 그때 조용히 듣고만 있던 김진우가 몸을 돌렸다. 황중희. 예. 선배님. 놈들이 빈소에 온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거다. 황태식과 부하 형사의 시선이 동시에 김진우에게로 향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대령님은 바보가 아니셨다. 당신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주도 면밀한 분이셨지. 김진우는 창가에서 걸어 나와 황태식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대령님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닫고 혼자서 반격을 준비하고 계셨다. 2주 전에 내게 전화를 하셨었지. 황태식은 숨을 삼켰다. 놈들의 수법을 간파하고 그들의 불법성을 증명할 자료들을 모으고 계셨어. 김진우가 말했다. 원본 계약서 사본, 놈들에게 협박당한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놈들 내부에 비리가 담긴 장부의 일부를 손에 넣으셨다고 했다. 장부라고요. 황태식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디에? 그건 나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고 하셨지. 하지만 놈들은 대령님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거다. 오늘 빈소에 쳐들어온 진짜 목적은 돈이 아니야. 그 장부를 찾으러 온 거다. 김진우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현장에서 수거해온 증거물 봉투로 향했다. 그 안에는 불독의 지갑, 부러진 칼, 그리고 박살난 액정의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 저놈들. 김진우가 불독을 가리켰다. 저놈들은 자기들 사무실이 털릴 건 예상했겠지만 빈소에서 바로 체포될 줄은 몰랐을 거다. 불독 그놈을 데려와. 황태식은 잠시 망설였지만 김진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데려와. 잠시 후 팔에 깁스를 하고 수갑을 찬 불독이 형사들에게 끌려 들어왔다. 그는 아까의 공포는 사라지고 이제는 변호사를 기다리는 범죄자의 오만한 태도를 되찾은 듯했다. 아, 씨, 왜 이래? 변호사 부르라고 했잖아. 묵비권 행사할 거야. 황태식이 그를 의자에 거칠게 밀어 앉혔다. 닥쳐. 이 새끼야. 내 변호사. 지금쯤 내 놈 회사 압수수색 당한 거 알고 도망갔을 거다. 뭐 웃기지 마. 증거도 없이. 불독이 한창 떠들고 있을 때 김진우가 그의 스마트폰이 담긴 증거물 봉투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서버, 암호, 그리고 이중 장부 원본 위치. 김진우가 낮고 조용하게 물었다. 불독은 김진우를 보자 다시 움찔했지만 곧 콧방귀를 뀌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그냥 시키는 대로. 끄악. 김진우는 대답 대신 불독의 깁스한 팔의 어깨 부분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부러진 뼈와 연결된 신경을 정확하게 압박했다. 크아아. 불독의 얼굴이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나는 김진우가 불독의 귓가에 속삭였다. 황중이처럼 자비롭지 않아. 나는 경찰이 아니거든. 말해. 도난 몰라 진짜야. 불독이 비명을 질렀다. 그런가. 김진우는 손을 풀었다. 그리고는 황태식을 바라보았다. 박 대령님이 놈들에게 처음 접근했던 자의 이름도 기록해 두셨다. 백이사라는 자였지. 불독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김진우는 계속했다. 그리고 대령님은 놈들이 시키는 대로 공식 계좌가 아닌 다른 개인 계좌로 이자를 몇 번 보냈다고 하셨어. 그 계좌, 혹시 배숙자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 철컥. 불독이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 그의 얼굴이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었다. 배숙자. 그것은 그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그가 회장 몰래 챙기던 비자금. 횡령 계좌였다. 황태식과 부하 형사는 그제야 김진우의 의도를 깨닫고 경악했다. 박 대령님이 그 계좌번호를 내게 보내주셨다. 김진우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이게 만석, 파이낸스 회장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넌 지금 경찰을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불독은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경찰에 잡혀 징역을 사는 것과 조직에게 배신자로 찍혀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것. 후자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끔찍한 공포였다. 넌 내가 살 길을 선택해. 김진우가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불독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절규했다. 말하겠습니다. 말할게요.
제발, 제발, 그것만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버의 그의 차량 번호와 정부의 생일을 조합한 것과 아무도 몰랐던 본사 회장실에 숨겨진 금고 위치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황태식은 즉시 수화기를 들고 압수수색 B팀에 고함쳤다. 당장 회장실 벽난로 뒤를 뜯어. 암호는 지시를 마친 황태식은 경외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김진우를 바라보았다. 선배님, 도대체 어떻게? 김진우는 대답 대신 믹스커피가 식어버린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대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신 거다. 그의 시선은 사무실 벽에 걸린 정혜라는 붓글씨 액자를 향하고 있었다. 불독의 자백과 함께 만석 파이낸스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불독이 자백한 암호로 메인 서버에 접속하자 그 안에는 지난 5년간 만석 파이낸스가 저지른 모든 불법 사기 계약의 원본 파일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회장실 벽난로 뒤 숨겨진 금고에서는 배숙자 명의의 차명 계좌를 포함한 수십 개의 대포 통장과 이중 장부 원본 그리고 뇌물로 상납한 정치인 및 공무원들의 명단까지 발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금융사기 조직의 장부가 아니었다. 사회 기득권층과 결탁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의 실체였다. 황태식은 즉시 상부에 보고했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만석 파이낸스의 회장은 물론 그와 결탁한 모든 세력이 그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전원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비리 사건의 시작이었지만 그 모든 것의 발단이 되었던 장례식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평화가 찾아와 있었다. 김진우는 황태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위한 모든 서류에 침착하게 서명을 마친 뒤 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피어라이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채로 택시를 타고 다시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301호실 앞 복도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핏자국도 부서진 화환의 잔해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없는 사이 박 장군을 비롯한 박대령의 옛 전우들과 다른 조문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모두 수습한 것이었다. 그가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밤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조문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당혹감이 없었다. 오직 깊은 존경과 감사, 그리고 안도감만이 어려 있었다. 빈소는 다시 정숙함을 되찾았다. 부서졌던 제단은 임시로 복구되었고 과일과 음식들이 다시 정갈하게 차려졌다. 아수라장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중심에 선 영정사진 속 박민철 대령의 강직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김진우는 다른 조문객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곧장 제단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품에서 조이금 봉투를 꺼내 함에 넣고 국화꽃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그는 제단 앞에 섰다. 그는 꽃을 바치는 대신 UDT 시절 몸에 밴 가장 완벽하고 각 잡힌 자세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는 영정 사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조문이 아니었다. 부하가 지휘관에게 올리는 마지막 임무 완료 보고였다. 지휘관님, 편히 쉬십시오. 김진우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적들은 모두 소탕했습니다. 명예는 지켜졌습니다. 오버. 그는 경례를 거두고 말없이 향을 피워 올렸다. 그리고는 영정 사진을 향해 군인으로서의 예가 아닌
아들로서의 예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그의 마른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억눌러왔던 슬픔을 아주 조금이나마 표출했다. 그가 절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박장군이라 불렸던 노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육군 대장 예편모를 쓰고 있었다. 그는 김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려다 그가 입고 있는 POEC 티셔츠와 그 너머의 흉터들을 보고는 손을 거두었다. 김진우, 유령이라고 했나? 박 장군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예. 나는 박민철 대령의 생도 시절 훈육관이었네. 자네 소문은 박 대령을 통해 익히 들었지. 오늘 자네는 박 대령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군인 전체의 명예를 지켜줬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지휘관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군. 박 장군은 희미하게 웃었다. 박 대령이 왜 그렇게 자네를 아꼈는지 알겠어. 진정한 군인이군. 전역을 했어도 자네는 영원한 UDT일세. 박 장군은 말없이 김진우를 향해 경례를 붙였다. 계급과 군종을 뛰어넘은 한 군인이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존경 표시였다. 김진우도 조용히 답례했다. 다른 전우들도 다가와 그의 손을 묵직하게 잡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고생했네. 고맙네. 전우. 그 말 한마디. 굳은 살 박인 손의 악수만으로도 모든 것이 통했다. 그때 빈소문이 열리고 이민준이 뛰어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어젯밤의 절망감은 사라지고 무언가 결심을 굳힌 듯한 빛이 서려 있었다. 진우 씨. 그는 숨을 헐떡이며 김진우 앞에 섰다. 어머님은 김진우가 먼저 물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이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깨어나셔서 진우 씨를 찾으셨습니다.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민준은 말을 잇지 못하고 김진우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려 했다. 정말. 김진우가 그를 재빨리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기 전이었다. 일어서. 상주는 무릎 꿇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행이다. 어머님이 무사하셔서. 김진우는 이민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이제 네가 할 일이 많아. 병원도 오가야 하고 아버지 장례도 끝까지 치러야 한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준은 눈물을 닦았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빚쟁이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박민철 대령의 아들. 그리고 위기 속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해준 영웅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진우 씨. 이민준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진우 씨가 보여주신 용기와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진우 씨에게 부끄럽지 않은 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진우는 대답 대신 이민준의 어깨를 힘주어 두드려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진우는 이제 자신이 할 일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민준에게 상주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뒤 다른 조문객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자신이 벗어두었던 찢어지고 구겨진 낡은 양복 재킷을 팔에 걸쳤다. 그리고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오는 빈소를 뒤로하고 미닫이 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았다. 전설은 그렇게 왔다가
임무를 완수하고 연기처럼 사라지는 존재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만석 파이낸스 게이트로 연일 떠들썩했다. 그날 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거대한 화마가 되어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불태웠다. 김진우가 확보하고 황태식이 파헤친 이중 장부와 로비 명단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단순한 금융 사기 사건은 정관계 로비 스캔들로 비화했다. 뉴스 앵커의 흥분된 목소리가 TV 화면을 가득 채웠다. 만석 파이낸스 회장이 모 씨는 물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 대출을 도운 현직 국회의원 3명과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 등 총 37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모든 범죄의 결정적 증거가 고 박민철 대령이 생전에 직접 수집한 자료와 빈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불독 일당의 현장 체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은 불독과 그 부하들이 형사들에게 거칠게 끌려나가는 자료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병원 병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창가에서 이민준이 능숙한 손놀림으로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머리에 붕대를 감았지만 한결 혈색이 좋아진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깎아주는 사과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병실 TV에서도 같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준아, 저 사람들 다 잡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은 약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네, 어머니. 그리고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만석 파이낸스와 맺었던 모든 계약은 사기를 목적으로 한 불법 계약으로 판명되어 원천 무효 처리됐대요. 아파트도 아버지 연금도 다 지켰어요. 이민준이 덤덤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사과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당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다행이에요. 정말. 이민준은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였다. 며칠 사이 그의 퀭했던 눈은 아버지의 그것을 닮아 굳건하고 책임감 있게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어머니. 이민준이 입을 열었다. 저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눈을 떴다. 뭘? 아들. 저 군대 가려고요. 이민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처럼, 그리고 진우 아저씨처럼. 어머니의 눈이 커졌지만 놀라지는 않는 듯했다. 민준아, 단순히 복수심 때문이 아니에요. 전 너무 무력했어요. 아버지가 모욕당하고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전 강해져야겠어요. 이민주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제 가족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UDT에 지원할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남편의 강직함과 그날 빈소에서 굳건히 서 있던 한 남자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녀는 걱정 대신 자랑스러움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그래, 내 아들,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장면이 바뀌고 시간은 다시 며칠이 더 흘렀다. 동해안의 한적한 어촌 마을.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배경음악인 고요한 폭우였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방파제에 앉아 찢어진 그물을 꿰매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무심했지만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장례식장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햇볕에 그을리고 수척해 보이며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평범한 어부 김진우였다. 그가 그물코에 마지막 매듭을 지었을 때 주머니에 넣어둔 구형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이었다. 김진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열었다. 발신자는 이민준 학생이었다. 진우님, 오늘 어머니께서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UDT 1차 체력 검정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께도 그리고 진우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진우는 그 문자 메시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염분에 전 그의 손가락이 천천히 액정을 쓸었다. 그리고 항상 감정이 배제되어 있던 그의 얼굴에 얼음이 녹듯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1초도 채 되지 않는 찰나의 변화였다. 그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김진우는 고개를 들어 UDT의 요람인 저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여전히 조용하고 묵묵하게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유령 코스트는 다시 일상 속으로 평범한 사람들 사이로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는 그물을 마저 정리하고 자신의 작은 트럭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전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불독 일당이 단 1분 만에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가슴은 얼마나 시원해지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금 소리를 치는 사람, 비싼 차와 명품 양복을 걸친 사람을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진짜 힘은 요란한 목소리나 번지르르한 겉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고 박민철 대령님처럼 불의에 맞서 홀로 증거를 모으는 묵묵함에서 나옵니다. 진짜 힘은 김진우 씨처럼 가장 조용하고 낡은 옷 속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결단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강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뚫어드렸다면 좋아요를, 김진우 씨의 또 다른 활약, 혹은 이민준 군의 UDT 도전기 같은 다음 사이다 스토리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